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안. 우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법알라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유지은, 유충현입니다. 네, 기자님 그럼 첫 번째 법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바로 주민투표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은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부라고 부르는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또 뭐 시청, 군청,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주민투표는 이렇게 지자체가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찬성이나 반대,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네, 그럼 뭔가 그 이전에 사례가 있었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2011년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를 두고 했던 투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태까지 총 12건의 주민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제도가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18년이 흐르는 동안 12건이면은 그렇게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턱을 좀 낮춰서 제도를 더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턱을 조금 낮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낮춰졌을까요? 일단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이 기존에는 만 19세였는데 네. 이걸 18살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 공직선거법이 올해 2월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거든요. 큰형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주민투표법도 네. 거기에 좀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령 기준을 내린 거 말고도 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 기존에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하려면 종이에다가 자필로 이름 쓰고 인적 정보를 쓰고 그래야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특히나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전자 방식으로 서명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래는 네. 투표를 하고 확정되는 요건이 투표한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4분의 1로 좀 더 낮췄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립 요건, 개표 요건, 확정 네. 요건 이런 여러 문턱을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민투표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네.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이죠?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인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한 단계 진전시킨 법률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요, 이번 법은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를 개정한 전부 개정안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 학대 행위가 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됐어요. 네.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26차례 개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동물 학대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꼼꼼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동물학대죄로 기소된 사람이 122명인데 네. 그중에 82.8%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실형은 단 한 건뿐이었다고 해요. 아니 그렇게 많았는데도 실형은 단 한 건밖에 없었다고요? 이렇게 규정이 꼼꼼해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꼼꼼해진 걸까요? 예컨대 길고양이처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해한다거나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 이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인데요. 밥을 먹이지 않거나 엄청 추운 날씨, 더운 날씨에 밖에 방치하는 게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면 동물 학대 행위입니다 라는 사항을 명확하고 네. 좀 넓게 규정한 거죠. 또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처벌이 강화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 눈여겨볼 다른 내용이 있다고요? 바로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네. 이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종종 있는데요. 소방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에만
대물림으로 구급 이송된 사람이 2,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많네요. 저도 사실 산책하다 보면 길에서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는 좀 덩치가 큰 개들을 보면 예.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조금 이렇게 물러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맹견을 관리하는 제재 규정이 원래도 뭐 없진 않았겠죠? 예, 맞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맹견 소유자가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으로 보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요. 법이 그렇게 꼼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맹견이라고 해서 5종을 법에다 명시를 해놨는데 네. 사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견종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네. 도입이 됐는데요. 오, 네. 맹견을 기르고 싶은 사람은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리요? 예. 그래서 이 법에서 이 종은 맹견이다라고 미리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아, 걔가 좀 싸납다, 위험하다 네. 싶으면 기질 평가라는 걸 받게 오. 했고 그렇게 해서 맹견으로 지정을 해버릴 수도 있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좀 길을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나요? 제가 군입대를 한다거나 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된다거나 해서 지금 키우는 반려동물을 도저히 키울 수 없다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기본법입니다.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불이 났거나 누가 다쳤거나 하는 사고가 났을 때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의 범위를 네.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를 한 내용입니다. 아니 기존에는 그렇다면 이 신고 의무자가 어떻게 됐었었나요? 현행법에서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 이렇게 신고 의무자가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좀 확대가 된 걸까요? 작년 4월에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살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 네.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당시에 유족들이 네. 이 회사가 사내 보고를 하느라고 사건 신고를 늦게 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고 김용균 씨 경우에는 원청 상급자에게 보고하느라고 네. 숨진 지 5시간 넘게 방치돼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죠. 당장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렇게 신고가 몇 시간이나 좀 미뤄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화가 나네요. 이 현행법상 신고 의무자는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앞에 사례를 보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 회사의 높은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는 게 됐거든요. 이 신고 의무의 범위를 관리자까지 넓혀버리면요, 소유자나 관리자까지 넓히면 이제 이 높은 분들도 바로 해당이 되는 거고,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신고를 안 했네 하면 이분들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이 법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소방기본법의 개정안이 내용이 크게 2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건가요? 다른 하나는 소방차에다가 운행 기록 장치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블랙박스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자동차에 붙이는 블랙박스는 사실상 영상 녹화 장치고요. 네. 그거랑 다르게 기기 조작 기록이 쭉 남아있는 장치를 소방차에도 부착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소방 자동차 운행을 더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난이나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급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많아요. 네. 최근 5년간 소방자동차 사고가 연평균 157건 정도였다고 해요. 네. 특히 이제 출동량이 많은 게 구급차인데 구급차 사고 비율이 전체 소방자동차 사고의 71.6%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운행 기록 장치로 좀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 행동 같은 거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걸 가지고 평상시에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사고를 사전에 조금 예방할 수도 있겠다라는 초점을 두고 있는 거군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관 구급대원분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분석해서 골든타임도 지키고 사고도 막고 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법을 알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법알 나이 감사합니다.